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강올빼미 언어 트럭 스터디 3회차 러셀의 한정기술구 이론. 뭐 이건 다들 이제 언어 철학 교과서 펴시면 보통은 뭐 프레게 다음 러셀 꼭 하시니까 보통은 이제 온 디노팅이라고 하는 논문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개는 뭐 definite descriptions가요? 그 뭐 하여간 러셀 저작들이 비슷한 주제로 논문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로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는 발제문이 오늘은 약간 짧아서 그냥 뭐 저번처럼 그냥 하나씩 다 읽어도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비한정기술구와 한정기술구. 이제 비한정기술구, 한정기술구를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냥 소위 부정관사랑 뭐 정관사라고 부르는 다음에 이제 so and so가 올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한 사람 뭐 혹은 한 뭐시기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비한정기술구. 그 다음에 더 이제 유일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더 so and so 형식으로 표현이 될 때는 한정기술구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이제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정기술구와 비한정기술구에 대한 그걸 포함하고 있는 문장에 대한 오늘은 이제 분석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프레게식 이론에서 한정기술구는 고유명과 같은 단층어로 간주되었다. 러셀은 한정기술구가 단층어가 아니며 비한정기술구와 한정기술구가 표현된 명제는 양화사를 포함한 명제 함수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게식 이론에서는 이게 그냥 이름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뭐 지시체랑 뭐 뜻을 가지고, 그래서 뜻과 지시체 이론에서는 뜻이랑 지시체를 구분해서 이제 이것도 어떤 고유명이랑 동일하니까 한정기술구도 뜻과 지시체를 가지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요. 러셀에 있어서는 양화사를 포함한 명제 함수로 이것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뒤에서 나옵니다. 러셀은 비한정기술구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한정기술구에 대한 분석으로 이행하고자 한다. 그는 비한정기술구와 고유명의 차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증명을 제시한다. 뭐 첫 번째 증명은 안녕하세요. 저 러셀은 이제 비한정기술구에 대한 문법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한정기술구도 비슷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왜 이름이랑 차이가 나냐? 첫 번째 증명, 한 사람, 이건 비한정기술구죠. 뭐 어맨은 존스와 같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났다와 존스를 만났다가 동의어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존스가 아니었다 라는 문장이랑 존스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존스가 아니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 거는 이제 모순 문장이죠. 사실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제 같은 의미다 이러면 이제 뭐 당연히 대치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치를 하게 되면 이게 거짓 문장에서 모순 문장으로 바뀌어요. 그게 첫 번째 증명입니다. 그래서 비한정기술구가 이름이 아니다. 이게 이름이라면 이게 안 바뀌어야지. 거짓 문장에서 모순 문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지가 첫 번째 증명이고, 두 번째 증명은 이제 한 유니콘, 이제 없는 비실제하는 대상이죠. 나는 한 유니콘을 만났다라는 문장을 생각해보자. 한 유니콘이 무언가의 이름이라면 그것은 지시 대상을 결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장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한 유니콘이라는 비한정기술구는 대상을 가리키는 고유명과 다르며 이때 대상이 아닌 개념을 표현한다. 그래서 한 유니콘이 I met a unicorn이라는 문장이 유의미한데 이제 이게 지시체를 갖지 않죠. 근데 유의미하다. 그 뭐 어떤 식으로든 이름이랑 다르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러셀은 지시주의를 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시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 이제 상식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러셀은 그 상황에서 A 유니콘이라는 게 이제 이름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잠시만요. 러셀은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고유명에 관해 미래 입장을 받아들이는 지시주의자이다. 즉 러셀에게서 고유명의 의미는 지시체이다. 고유명의 의미를 지시체와 동일시하는 강한 지시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지시체를 결여했음에도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비한정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을 설명해야 한다. 이에 러셀은 비한정기술구와 고유명을 구분하고 비한정기술구는 대상이 아니라 일반 개념을 지시한다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A 유니콘은 일반 개념을 지시한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한정기술구를 포함한 명제는 일종의 명제 함수로 이해될 수 있다. 명제 함수는 이제
뭐 한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거죠. 뭐 x는 사람이다. 이건 이제 일종의 명제 함수죠. x의 어떤 구체적인 이름들이 주어질 때 이제 그게 비로소 명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는 문장은 나는 김비트를 만났다와 문법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전자의 한 사람은 여러 고유명들로 대체될 수 있는 자유 변항의 역할을 한다. 이거 엄청 어려운 말 아니죠. 그냥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를 만났다 이런 거죠. x는 x에 이제 여러 가지 명사들이 들어갈 수 있고 후자는 완전한 문장이다.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는 나는 x를 만났다는 명제함수가 적어도 하나의 사례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끝까지랑 동일한 거예요. 이 x를 만났다라는 명제함수가 하나의 사례를 갖는다까지가 이제 이 문장이라는 거고 나는 존스를 만났다는 a의 가능한 한 사례가 된다. 입니다. 그리고 5번 수로의 속함과 명명됨은 다르다. 명명된 개체에 대해서는 참인 부정 존재 진술을 형성할 수 없었다. 참인 부정 존재 진술이란 건 이제 주어에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 문장인데 그게 참인 거.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참인 부정 존재 진술 하나만. 뭐 누구의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승호는 여자친구가 없다. 승호의 여자친구는 없다. 뭐 그렇게 네. 예. 그렇죠. 누군지 모르지만 셜록 홈즈는 베이커가 뭐 22거리 거리에 산다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셜록 홈즈는 뭐 셜록 홈즈에 대한 문장들 가능하죠. 예, 그러면 셜록 홈즈는 뭐 실제하지 않는다든 어쨌든 부정 존재 진술이니까 이건 존재를 부정해줘야 되니까 그게 참인 존재 부정 존재 진술을 형성할 수 없었다. 반면 부정 존재 진술 문장을 명제 함수에 관한 문장으로 이해하면 그 수로에 속하는 것의 존재에 관한 문장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참인 부정 존재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존재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해명해 준다. 그래서 이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문장이 이제 진리치기를 어떻게 가지는지가 항상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지시주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이 뭘 가리켜야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 가타부타 말도 할 수 있는데 가리키지 않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x가 신이다라는 명제 함수가 사례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뭘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참거짓을 뭐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 5.1 존재 문장은 언어 철학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지시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고유명을 주어로 갖는 비존재 진술의 유의미성을 해명해야 한다. 그래서 러셀은 기존에 이런 식의 문장들을 해석할 때 마이농의 입장을 따랐었습니다. 마이농은 지시주의적 입장에서 존재 부정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이그지스트와 서브지스트를 구분하였다. 그래서 황금산, 유니콘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드는 유니콘이 황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정 존재 진술인데 참인 부정 존재 진술이죠. 라는 말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도 황금산이나 유니콘은 어떤 의미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농은 그런 명제들이 이그지스트하지는 않지만 서브지스트하기 때문에 지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지시주의의 난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시주의에서는 어쨌든 어떤 이름이 뭔가를 지시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고 그걸 유지한 상태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없는 존재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든 있어야지라고 보는 게 마이농이고 사실은 그런 거를 다른 문장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이건 명제 함수였던 걸로 표현해 주는 게 러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러셀은 마이농에 반대하며 비한정 기술과 한정 기술과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 네, 이 기본적인 어떤 거고요.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이나 다들 예. 네. 이제 고유명에 관해서 밀리언 티오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근데 그 뒤에서 이제 논리적 고유명에 대한 논리적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110페이지 저희 교재 11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네네. 자연 언어에서 좀 기다릴게요. 자연 언어에서 고유 이름으로 간주되는 표준적인 단어는 전부 위장된 한정 기술구이며 네. 이렇듯 위장된 한정 기술구는 기술 이론을 통해 분석되어 없어진다는 것이 러셀의 견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러셀이 최종적으로
그 밀리안 시오리를 그 지지하는 어떤 영역은 고유명 중에서도 논리적 고유명에만 한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러셀이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경험주의에서는 센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센스 데이터가 어떤 실제 어떤 가장 밑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가리켜 보이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다 하다 보니까 지시사밖에 안 남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실제 이름이라 생각했던 게 사실 이름이 아닌 게 되고 얘 입장에서는 밀리안 티오리에 맞는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정도까지 안 버리는지는 참 신기해요. 이 정도까지 지시주의적 입장을 유지하는 게 참 신기한데 그거 어쨌든 지시주의는 맞아요. 러셀 입장에서.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가리켜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가 이제 센스 데이터 같은 걸로 그게 기초 단위 그걸 가리켜 보일 수 있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네네. 학교 잘 다니셔서. 배우기로는 이 러셀을 이제 기술 이론 밀리언 티어리에 반대해서 프레게와 함께 기술 이론을 도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위장된 함정 기술구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런 거고 이렇게 보면 좀 밀리언인 거고. 그렇죠. 지지주의 아이디어는 따왔고 다만 이제 이름. 그렇죠. 그게 아마 이제 크리키가 이름과 필연해서 나누는 방식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게 크리키가 그 구분하거든요. 밀주의자들하고 이제 자기하고 그 같이 연관시키고 또 한편에선 프레게 러셀을 반대로 세우고 하니까 그 구도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따와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다. 저 한 가지 질문. 네네.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일종의 명제함수라고 얘기가 나오고, 네네. 그 명제함수로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례로서 나는 김비트를 만났다고 나오는데, 네네. 뭐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느낌이 이 두 개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한 사람 만났다고 하면은 여기 표현한다 그러면 네. 어소앤소. 네네. 그쵸. 그런데 사실 김비트라고 하면 사실 더소앤소잖아요. 이거는 고유명으로 쓴 거거든요. 김비트를.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는 한 사람을 만났다에서의 그 명제 함수는 네. 어소앤소인데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될 때 더소앤소로 바뀐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바뀐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두 개, 그러니까 나는 존스를 만났다는 같은 문장이에요. 나는 김비트를 만났다. 제가 괜히 예시를 이상하게 들어서는데 김비트를 존스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상적으로 비한정 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이랑 그냥 우리가 이름을 포함한 문장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비한정 기술구와 이름이 다르다. 왜냐 했을 때 이제 앞에 나온 논증이 두 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비한정 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은 명제 함수가 사례를 갖는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이름을 포함한 문장은 이제 명제 함수의 사례가 되는 그 문장 그때 써 있잖아요. 이름을 포함한 문장이랑 그래서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비한정 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가의 얘기예요. 네네. 나는 한 사람 만났다랑 나는 김비트를 만났다가 이제 사실 형태가 다른 문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의 문장에 대해서 그게 진짜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김비트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표현되기로는 이게 문법적으로 후자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니까 그 김비트를 만났다는 완전한 문장이고 한 사람을 만났다는 명제함수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돼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명제함수다 그러면은 나는 X를 나는 한 X를 만났다고 하면 이건 이제 그 X는 자유 변형으로 남아져 있는 거고 여기다가 김비트를 넣으면은 이제 결과값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과값이 완전히 나온 완전한 문장 그리고 이제 이제 비한정 기술구는 X인 채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명제 함수식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맨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랑 근데 어맨이라는 게 김비트라는 고유명사로 바뀌는 거는 저는 문장 형태 자체가 지금 바뀐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뀌어서 동일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핵심은 비한정 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이 사실은 이런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랑 나는 김비트라는 특정한 대상을 만났다는 게 사실 그냥 언어로 써놓고 보면은 문장으로 쓰면은 사실 구조가 유사해 보이니까 보통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길 원하는데 실제로는 위에 거는 모양이 같아 보여도 다른 방식으로 명제 함수가 사례를 갖는다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아래 거는 진짜 김비트를 만난 걸로 그게 구체적 대상을 만난 걸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태만 비슷할 뿐이지 사실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두 개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해하기로는 약간 그 앞에 나오는 거는 일종의 알고리즘만 있는 거고, 네, 네. 알고리즘만 있는 거고 거기다가 어떠한 입력값, 인풋을 딱 때려 넣었을 때 딱 떨어지는 값이 김비트를 만났다가 된다는, 네, 네. 전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것도 사실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가 불완전한 문장이 생각 안 들거든요.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자체도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 말은 예, 예.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도 완전한 문장이고, 사실은 나는 김비트를 만났다도 사실은 둘 다 완전한 문장인데, 네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문형이 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는 함수고 하나는 완전한 문장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왜냐면 명제 함수랑 명제를 대비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완전한 문장이라 한 거는, 명제는 이제 완전한 문장인데 명제 함수로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완전한 문장이 아닌 거죠. 왜냐면 변항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X를 만났다라는 형식의 어떤 틀인 거고, 거기에 구체적인 고유명들이 들어가야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완전성을 대비한 거예요. 그리고 예.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가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그렇죠. 얘 말에 따르면 불완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러셀은 아까도 얘기했지, 정말 강력한 지시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시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은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도 우리 일상적 입장에서는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강력한 지시주의의 관점에서 러셀의 약간 이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지만 약간 러셀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생각하고, 지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다는 지시가 끝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는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변항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지시주의의 관점에서 이 비안전 기술꾼은 완전하지 않고, 거기에 김비트가 됐든 아니면 뭐 김에릭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름이 들어가야 완전한 생각에는 문장이. 이거 러셀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게 이거인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를 만났다. 네, 맞아요. 내 말에 따르면은 이거는 러셀에 따르면은 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났다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빠졌잖아요. 공란인 이제 거잖아요. 만났다보다는 약간 이항수로긴 한데, 제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이거 좀 맞아요. 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만났다라는 말보다는 뭐 이항수로로 조금 바꿔서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는 한 여자와 사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러셀 입장에서는 그 한 여자가 누군데 지시해봐, 알려줘 하는데, 나 한 여자랑 사귀었어. 그 진술은 이제 그래서 그 한 여자가 누군데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김인태, 김주용, 오세훈, 배재성 이렇게는 존재하는데 한 사람이라는 건 어디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별자들만 있는, 사실 이건 못한데 적절하지 않죠. 감각 자료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지금 어떤 설명의 대체적인 스토리는 솔직히 다 이해는 네, 되는데, 그쵸, 제가 제 마음속으로 제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느끼고 있는 거는,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종의 고유명사로 대체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방금 그런 질문에 직면했을 때 이 한 문장이라는 게 사실 김비트 가리켰던 거야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례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쵸. 그냥 사실 근데 러셀식의 어떤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이런 문장이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지시주의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요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 맥락에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한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네.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자체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러셀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뭐 나는 X, 뭐 나와 만났고 사람인 X 에서 이제 X가 지금 빈칸인 채로 있는데, 이제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 문장의 의미는 나와 만났고 사람인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그쵸. 될 수 있다는 게,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그런 방법을 해서 변함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지 않으시면 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발제가 아마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태클을 많이 걸어주셔야 저희가 이제 풍성하게 스터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 이거 네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서. 아닙니다. 밀리언즈하고 밀주의 뭐 계속 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밀주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밀은 그냥, 저도 사실은 밀을 제가 읽진 않죠, 당연히. 왜냐면 그렇게 그걸 읽어야 밀이 스튜어트 밀은
아니죠? 맞아요. 그 밀이에요. 네. 그 밀인데 그냥 이제 언어 철학에서 언급할 때는 저 진짜 아주 기초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밀은 주로 네임 태그 띠오리라 그래요. 어떤 대상들의 이름표를 하나씩 붙이는 방식의 언어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강력한 고전적 지시주의, 이름은 지시를 가져야 의미가 있지라는 걸 얘기할 때 밀 얘기하고, 이제 로크 같은 경우는 강력한 심리주의를 얘기할 때 의사소통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꺼내서 전달하는 거야 라는 식의 일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사람들도 밀을 안 읽어봤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러셀 같은 사람은 읽었겠죠. 근데 이제 현대에 막 그렇게 다 읽지 않는데 그냥 어떤 상징으로서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지시주의적인 입장을 네. 대할 때 처음 내세운 사람을 항상 철학에서는 언급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락주의나 이런 것도 비트겐슈타인에서 엄청 잘 나오지만 보통 막 프레게부터 끌어오는 게 이제 자기들의 이제 미천한 어떤 배경을 좀 더 멋있는 분들로 이렇게 채우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정기술구에 대한 세 가지 이론. 한정기술구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이 있다. 현대 프랑스의 그 왕. 현대 프랑스라고 현대로 붙인 이유가 이제 더 킹 오브 프랑스인데, 이게 프레이는 뭐야 이거 잠깐만요. 네, 프랑스인데 그게 뭐 현대를 붙여야 사실 이제 말이 되니까 여기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전달이 잘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점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 왕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프랑스 왕이 있었으니까 그래야 굳이 현대를 붙였습니다. 더 킹 오브 프랑스는 비어있는 기술구이다. 그리고 유의미하다. 이제 자 이거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빈 기술구 문장에 대한 주어 문장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 유의미하다고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입장들이죠. 프레게 이론에서 이게 왜 유의미한가? 지시체가 없는데, 그러면 뜻과 지시체를 구분해서 이제 해당 한정기술구는 지시체 없이 뜻만 존재하는 경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시체가 없어도 프레게에서는 뜻이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근데 마이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그지스트하진 않지만 서브지스트하는 엔터티를 가리키는 것을 설명한다. 더 킹 오브 프랑스가 이제 뭐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는 이상한 걸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서브지스트 한다는 걸 도입을 하고요. 러셀식의 이론에서는 한정기술구는 애초에 지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체가 비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론이 있고, 러셀은 한정기술구에 관한 오해가 일상 언어의 겉보기 형식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겉보기에 이제 비슷해 보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 met a man이나 I met 뭐 존스나 뭐 이런 게 비슷해 보이니까 그는 문법적 구문론적으로 유사하게 보이는 두 문장이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고 보았다. 러셀은 언어 철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일상 언어의 불완전성에서 찾았으며 이로부터 이상 언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래서 뭐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기존 입장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3 비한정 기술구와 동일성. 러셀에 따르면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는 명제는 다음과 같은 명제 함수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There is an X such that I met X and X is human. 이렇게 되고, 이거 이제 뭐 존재로 바꿀 수도 있죠. is가 exist로 바꿀 수 있고, 뭐 이제 제가 보기엔 그냥 이거 굳이 큰 차이는 없는데 exist로 바꾸면은 이제 뭐 존재 양화사라고 하죠. 요거 존재 함축을 갖는 이 양화사로 이제 번역하기 편하니까 exist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 설명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큰 차이는 없으며 exist라는 단어로 치환하면 해당 문장을 존재 양화사가 포함된 논리식으로 번역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래처럼 표시가 되죠. 예, 이거 뭐 엄청난 내용은 아니고 어떤 x가 존재하는데 그게 mx이고 hx다. m이랑 h 뭐죠? m이 뭐야? 네. 만났고 휴먼이다. 뭐 그렇습니다. 2번 러셀은 이 프라임처럼 존재 양화사를 포함한 논리식에 대해 대입적 해석을 취한다. 대입적 해석은 존재 양화사를 포함한 논리식을 x에 대입했을 때 문장이 참이되는 이름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라고 해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입적 해석에 따르면 존재 양화사는 이름의 존재를 함축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대상적 해석, 대입적 해석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러셀이 여기 이름에 관한 걸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존재 양화사가 이게 철학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고 보편 양화사가 있잖아요. 뭐 다들 아시죠? 네. A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X 모든 거에 대해서 할 때랑 근데 이제 고전 논리학에서는 보편 양화사든 존재 양화사 이게 뭐 존재 함축이라 그래요. 뭐 고전 논리학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는 이게 둘 다 이제 존재 함축을 갖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죠. 그 모든이라는 양화사랑 이제 어떤이라는 양화사를 이제 좀 다르게 해서 두 번째 거가 이제 존재 함축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게 해서 하는 엄청나게 긴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게 존재한다는 함축을 가집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존재하냐? 이름이 존재한다 라는 함축을 갖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3번 러셀은 또한 서술 진술과 동일성 진술을 표현할 때 쓰이는 비동사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한다. 그래서 서술 진술은 Socrates is human, 동일성 진술은 Socrates is a man으로 해서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고요. 그래서 동일성 진술의 이단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There is such X such that Socrates is identical to X and X is human.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서술 진술하고 동일성 진술 내용만 보면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술 진술은 일종의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속성 같은 거를 기술하는 느낌이고 동일성 진술은 아닌데?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서술 진술은 어떤 대상의 속성, 예를 들어서 뭐 사과는 빨간색, 빨갛다 라고 하는 건 서술 진술이잖아요. 근데 그 사과가 갖고 있는 속성인 빨강색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과는 빨갛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맞나요? 지금 설명하는 왜냐면 동일성 진술이라고 했을 때도 소크라테스 is a man 하니까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남자다. 한 남자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성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어맨이니까 속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이라고 봐야죠. 대상으로 이제 어맨이니까. 그렇죠. 이런 네. 걸 얘기하는 논리적 동치 혹은 어떤 뭐 포함 관계. 속성을 가지냐 아니면 어떤 대상 간의 동일성을 표현할 때 쓰냐. 그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시적인 용법으로 보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고. 속성이라는 것보다는 어맨은 어떤 방금 유인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딱 어맨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고대 철학에 뭐 파르메니데스 뭐 이럴 때 나오지 않나요? 이게 그거는 이제 존재사랑 개사 구분이라서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동사. 진짜 비동사가 존재한다라고 쓸 때 비동사를 쓰느냐 아니면 개사로 그냥 이다로 쓸 때 쓰느냐라서 이 구분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죠. 네, 맞아요. 항상 서양 철학에서는 비동사의 의미를 어떻게 해명해야 될 건가? 이게 그냥 말장난인가 아니면 진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로 논쟁하죠. 그렇죠. 이거는 존재사랑 개사랑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예, 존재사는 진짜 그 what is 할 때 뭐 있는 것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사는 그냥 개사를 나눈 거네요. 개사는 문법적인 의미로 개사라고 하죠 보통은. 개사가 국어에 나오는 문법 용어예요? 그냥 수어 자리를 차지하는 그 대사 이거 뭐라고 하지? 그 비동사 배울 때 코플러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He is pretty 할 때 뭐 he랑 pretty를 연결해 준다 해서 개사예요? 네, 개사요. 개사. 이건 강아지의 개사. 그러니까 연결하는 의미로만 딱 쓰이는 이거랑 진짜로 존재한다라고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랑.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중국어랑 한문에서는 개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사실상 문법 용어처럼 전치사 같은 거. 맞아요. 이게 옛날에 고대 철학 시간에 뭐 what is what is not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문법에 맞는 문장인가 하고 애들이 질문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럴 때 is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영어 원어민 학생들이 보통 what is 하면은 그런 선생님한테 이거 이상한 문장 아니냐 막. 저 틀렸다. 아니 그게 아니다. 잼민이들. 근데 저 오준 쌤이 질문하신 맥락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네네. 사실 동일성의 이다가 서술의 이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 왜냐면 개밥바라기 이제 숨은 전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 하면은 네. 그 안에는 이제 개밥바라기는 샛별이 가리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크리키는 천재다. 근데 이거는 서술인가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형이상학적 이론을 추가로 도입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자체로 그걸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지 좀 어렵고. 저도 막 강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질문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닐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방금 그 어맨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영어와 국어의 어떤 좀 차이점에서 이렇게 좀 느낌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is a man 하면은 우리는 그냥 소크라테스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국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국어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누군데 그는 한 남자야 이런 어떤 지시의 뜻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술진술과 동일성이 저는 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좀 헷갈렸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사족이지만 언어 철학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좀 그 서구권 언어의 감각을 가지고서 철학을 썼다라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딱 시작하는 것만 봐도 비한정 기술과 한정 기술과 구분이 사실 어와 더의 구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구분 잘 안 쓰는데 얘네들은 이걸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고 쓰고. 우리는 이런 근본.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좀 서구적인 언어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은 언어마다 개각기 다른 언어 철학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좀 강한 주장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의미론을 우리가 세운다 했을 때는 우리가 명제에 대한 의미론을 세우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기본 개별 언어를 이미 사용하는 자연언어 화자니까 우리 모국어에 대한 의미론을 이제 천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서양 친구들이 비동사에 그렇게 천착하듯이 우리도 이다에 천착을 해가지고 이다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가능하죠. 예. 아 근데 맞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분석철학 학회였나 논리학회였나 그 보면은 우리 마누라라는 그 표현 가지고서 선생님들 막 싸우는 내용 있잖아요. 우리말에 보면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공유제냐? 네, 우리 마누라가 마누라를 공유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누라인데 왜 마누라라는 표현을 굳이 쓰냐면 나의 아내인 건데 근데 우리 마누라라고 이걸 쓰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거 가지고서 선생님도 엄청 싸우셨거든요. 재밌어요. 이거 문쟁한 내용들이 막 쌓여 있어요. 괜찮네. 그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그래서 우리말의 어떤 의미론이 좀 독특한 건가 아니면 뭐 이게 보편적인. 근데 그건 그렇지도 않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거의 우리들처럼 사용하지만 사실상 나를 지칭하기도 하는 그렇게 쓰이는 용례들이. 그러니까 동양어권에 좀 그런 거 있죠.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지칭 구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얘기할 때 저희 나라 하면 되고 우리 나라라고 해야 맞다. 한국산끼리 얘기할 때 막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상관없다 맞다 그걸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이제 약간 좀 다른 문제지만 이것도 치고받고 싸우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가 맞다고 이미 거의 암묵적 합의가 되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어 선생님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용감하게 저희 나라 해도 상관없다. 이거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 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걸 또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이랑 진짜로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선생님들도 심심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는 논쟁을. 아 그렇구나. 괜찮네.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끝나는 일인데.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시간에. 궁금하거나 네네. 여기서 보면 그 맥긴이 그 러셀이 이다의 부분을 중시했다라고. 네네. 그거가 요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요점이다인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맥긴이 딱히 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04페이지까지 그 이다를 구별했다 러셀의 구분하는데 신경을 썼고 러셀의 요점은 이제 104페이지 마지막 거기에서는 러셀의 요점은 이 두 가지 형식의 이다를 의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설명을 지금 앞에 이제 103페이지 문단을 보시면 이 논점은 러셀의 논증에서 핵심적이지 않을지언정 분석 철학에서는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다를 서술이랑 동일성으로 구분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러셀이 했다 해서 이제 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걸 왜 분석 철학이 특히 어떤 이론 쪽에서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존재사 개사 구분할 때 그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주장했을 때 이 주장이 정말 어떤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존재사와 개사를 혼동한 결과에서 나온 어떤 언어적인 그 착각인 건지 이거를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가 알기로 저 그 수로의 개사로에서의 에이즈랑 그 동일성의 에이즈가 지금 B가 구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이나 뭐 그 온디노팅 같은데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철학의 본질로서의 논리학이라는 그 강의록이나 논문에서 러셀이 요 부분을 이제 끌어들여오면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 is human이다 해서 이제 전통 철학을 비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헤겔 같은 사람은 이제 소크라테스 is human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란 보편자가 소크라테스란 개별자가 이 human이라는 보편자와 뭐 어떤 그 예와 관계를 참여한다. 참여하고 참여해서 어떤 뭐 구체적 보편자다 인간이라는 개념이 뭐 이런 식으로 철학을 전개를 하는데 헤겔을 너무 왜곡했네. 이제 근데 러셀이 보기에는 그 헤겔이 이 비동사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언어적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귀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언어의 어떤 쓰임을 구분하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명료화하는 게 이제 철학의 어떤 중요한 작업이다. 이제 이런 설명하면서 이제 요 부분을 도입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아마 철학의 제 문제에도 나오지 않나요? 이게 각주로 아마 나왔죠. 제가 그 논문을 읽었는지 그 논문에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게 맞아요. 그 맥락에서 이제 헤겔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했었어요. 러셀이 석사가 헤겔이었죠. 러셀 헤겔 하다 때려쳤나? 러셀 스승님이 이제 헤겔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 성은 뭐였지? 브래들리? 브래들리. 그때 영국이 절대적 관념론에 다 이제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러셀이 그거 듣다 열받아서 헤겔 깐네 멍청하다고 용법도 몰라가지고 맞아요. 그런 맥락이긴 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지금 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서술 진술과 동일성 진술에 대한 어떤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거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고 이거는 아니. 그쵸. 저는 지금 이게 동일성 진술이고 이게 서술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해도 괜찮나요? 다 보여드릴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빨강색이다 이거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인 거죠.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헤겔 같은 친구들은 다 이걸로 치환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들이다라고 이렇게 이걸 깐 거고 이거랑 구별도 못하는 바보 새끼라고.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러한 어떤 형이상학적 체계, 아까 새로운 형이상학적 체계를 도입하면 이거 다 구분이 모아낼 수 있다. 이거 이런 거죠. 사과라는 존재가 있고 빨강색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저는 항상 이거 집합으로 어떤 집합편의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빨강색의 어떤 집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 둘 사이의 어떤 대응관계 혹은 일치관계 어떤 모종의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헤겔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 전에 있던 파르메니데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뭐 플라톤이 딱 저렇게 생각했죠. 이데아의 세계를 설정하고 예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설명하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다 멍청이들이고 이건데 원래는 지금 뭐 저는 지금 이런 도식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사족이지만 계속 헤겔 얘기가 나왔었는데 97쪽에 보면 실제로 러셀은 인용을 잘못하기로 악명이 높다. 러셀이 인용하는 철학자들 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다. 기억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훌륭한 철학자들은 훌륭한 해석자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러셀 보면은 훌륭한 해석자라 하더라도 해석자가 아니지만 훌륭한 철학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는 게 철학자들이 뭐 다들 위대하고 제가 뭐 농담으로 누구 멍청하다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깔 수 있는 정말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공통된 조건, 이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자에 대해서 공통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는 사실 보기 어려운 게 니체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보면은 또 이제 또 여타 위대해요? 예? 좋아하진 않지만 위대해요? 저는 그냥 훌륭한 철학자 중 하나라고 그냥 이제 위대한, 왜냐면 제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제가 만약에 니체 학교 가가지고 니체는 멍청합니다 이러면은 저는 살아남아올 자신이 없거든요. 좀 그분들은 또 우버맨시이신 분들이라 심지어 힘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이거 이제 농담이고, 저는 그래서 뭔가 인용을 잘하거나 물론 이제 그건 기본적인 이제 학자의 소양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약간 위대한 철학자이신 분들 중에서 그런 기본 소양을 약간 까먹으신 분들도 칭송을 받는 거 보면 저는 그냥 좀 개인적으로 신기했어요. 아 이게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받는 거는 학자적 소양을 이제 우리가 대학원생 때 아니면 대학 학부 때 소양을 쌓는 거랑 또 다른 문제구나. 좀 이제 그렇더라고. 좀 그런 거를 이제 그 학위 논문 제목 지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석사 나부랭이 따위들은 이런 제목 지으면 안 되잖아요. 존재와 시간. 진짜 사위와 반복. 이런 대가적 풍모를 느낄 수 있는 거는 학부 논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서 통과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거 안 있는 거잖아요. 학위 논문은 이제 대학원생들 학위 논문 쓸 때 제목을 구구절절하게 쓰면서 나를 뭘 쓰겠다고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있을 것 같은데. 박사 논문도 안 되죠. 지도 교수님이 허락만 익혀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박사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눈치 안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때서 이제 뭐 문제와 무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죠. 아 역시. 자 일단 마이농을 해봅시다. 3.4 마이농의 존재론에 대한 러셀의 기각. 이제 마이농의 존재론을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이제 뭐 비판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별건 아니고 이게 뭐 엄청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핵심만 떼어왔어요. 명제함수라는 장치의 필요성 때문에 많은 논리학자는 비실제적 대상이 있다는 결론까지 와버렸다. 명제함수를 도입하면 그냥 끝나는데 이걸 굳이 서브지스트라는 이상한 형이상학적 부담을 안 넣으면서 해결하려고 했다. 오직 하나의 세계, 실제의 세계밖에 없다. 이제 러셀은 뭐 상식이 항상 중요시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상정하냐. 함릿, 죄송합니다. 오타 많이 났네. 햄릿이 다른 종류의 실제성을 가진 양하면서 실제에 대한 감각을 속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실제에 대한 강건한 감각은 유니콘 강건한 맞아요? 맞죠? 예. 맞아. 강건한 맞죠? 유니콘 건강한 또 잘못 쓴 줄 알고 유니콘 황금산 둥근사각형 등의 사이비 대상에 대한 명제를 올바르게 분석할 틀을 짜는데 대단히 필수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대한 강건한 건가 이게 이제 항상 맨날 나오는 말인데 러셀 얘기할 때. 그래서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러셀은 아주 이런 근데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걸 하면서 또 상식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좀 하여간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실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자꾸 부담을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해결을 싫어해서 그런지 몰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마이농의 과도한 존재론을 거부한다. 맥기는 마이농이나 황금산이나 유니콘 등에 대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셀의 비판이 마이농을 논박하는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논박이 아니면 사실은 좀, 그러니까 뭐 성공적인 논박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건 확실히 마이농을 한 게 맞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논박이 아니라 이거는 비난이네. 예. 그죠, 이거 비난이죠. 마이농이 틀렸다. 왜 틀렸냐? 실제에 대한 강건한 감각을 어겼다. 쓸데없는 존재론을 도입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별거 아닌 얘기긴 한데 네. 마이농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 참 의문스러운 철학자인데 항상 러셀 거론하면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농은 러셀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얻게 된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게 좋은 건지 모르는데 항상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언급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 보면은 그 원선? 아이돌이나 유명한 래퍼들이랑 1대1 배틀 하려고 하는 무명 래퍼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야 TV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선과 같은 방식으로 사유되는 거죠. 계속 불 내려가는 건 쇼미더머니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약간 철학적인 생각이긴 한데, 러셀이 본인은 실제에 대한 강건한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러셀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러셀이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진짜 기본 존재물들은 감각 자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감각 자료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실제에 대한 강건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참 의문스럽고. 저희 파티클들의 집합인데. 감각 자료가 센스 데이터를 말하는 네, 센스 데이터. 센스 데이터와 리얼리티의 세계 사이에도 어쨌든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러셀이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탁자에 대한 어떤 감각 자료만 존재하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면서 개념화돼서 탁자라고 돼 있는 건데,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파티클들이죠, 그냥. 예, 그냥 뭔가 파노라마들만 이렇게 막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현상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상학은 이걸 싫어하죠. 현상학은 기본적으로 탁자가 존재하는 거죠. 의미가 중요하니까 현상학에서. 탁자가 존재하는 거지 탁자 이전에 뭔가 소유가 있다고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가지? 네네. 저번에 플레이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의미로 의미가 실제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명제함수나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뭐 이런 논리나 의미적인 측면을 굉장히 이론화를 열심히 한 분 같은데.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 하는 건 센스 데이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면 그런 논리적인 의미들의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지위나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논리 함수나 그런 거 말 그대로 그 센스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그냥 도구들, 그냥 개념들 그렇게 될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제 프레이에 있어서 그런 언어나 그런 의미, 아예 의미체라는 약간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물까지 도입해가면서 의미 자체를 중시했다면, 이제 러셀 입장에서는 지시가 안 되면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의미는 지시의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이런 논리적인 것들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정리했지만 뭐 아주 거칠게 말하면 뭐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그런 어떤 장치를 그냥 부여하겠다 말하자면 뭐 그 정도 설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 같은 천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센스 데이터를 이제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문장을 개발했다. 약간 이제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러셀이 그런데 러셀은 본인이 진짜 천재라고 믿기도 했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셀이 하고 있는 작업이 그 한정기술구를 잘 분석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지시하는 언어들의 단위로 만든 다음에 세상을 그대로 그려내겠다는 이론인데, 결국에는 세상을 그대로 그려낼 때 최종적인 단위가 뭐냐 했을 때 러셀은 애매하게 그냥 감각 자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나중에 가면 러셀 계승한 사람들, 뭐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사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어서 이게 나중에 자기 모순에도 빠지고 비판도 엄청 많이 받고 하는 거라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분명치 않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상을 지시할 때, 지칭할 때 뭘 지칭하는 거냐 했을 때 그게 막연하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사실 이 모든 기획이 다 성립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각 자료를 어떻게 지칭할 수 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전기 비트겐슈타인한테는 그래서 마지막에 원자 명제가 도대체 원자 명제가 이렇게 가리켜 그리고 있는 원자적 사실이란 게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 대답을 못하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시를 제시할 수가 없죠, 사실. 예시를 언어로 제시할 수가 없어서 그걸 얘기하게 되면 이미 언어 밖에서 자꾸 언어를 보게 되는 그런, 왜냐면 언어 내부자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할 권한이 안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뭐 이 사람은 뭐 그런 거 놓고면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내비두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내비두자가 아니라 본인은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너도 해명 안 되는데 해명해봐, 아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점점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간이 연기되는 것처럼. 맞지. 네, 그래서 감각자료가 뭔데, 뭐 이데아가 뭔데, 원자적 명제 그 사태가 뭔데, 그러면 점점 더 이제 미뤄지면서 이거 설명을 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겠지라고 하면서 남겨놓는데, 그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게 셀러스의 소요의시나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데이비슨의 개념적 도식에 대한 비판에서 그 감각 자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가르쳐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다 모순적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다 비판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여간 좀, 근데 원래 철학이 좀 끝에 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비트겐슈타인 저는 3기 철학 막 확실성에 관한 이런 거 하면 거기에 힌지스라 그래가지고 온갖 종류의 그 언어의 문법을 이루는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비트겐슈타인 구도에서는 unsayable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술을 해도 그게 이 문장이 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가리켜 보이는 방식으로 휴리스틱하게만 자기가 쓴다고 막 계속 강조하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차를 전개해야 되는데 완전 끝 부분에 가서는 항상 그 너머의 걸 얘기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해 보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언어 철학의 도구가 언어인데
그걸 언어를 가지고 또 해명을 해야 되기 근데 때문에. 상기 비팅슈타인도 그런 식으로 말해요. 뭔가 이거 해석의 문제가 이게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물론 저는 힌지스가 언어 안에 있다고 보지만 힌지스가 언어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이 있고 그게 쇼오브란 거다 뭐 이래서 이게 비트윈슈타인 이걸 가리켜 보이고 있는 거고 이건 사실 행동적인 거고 우리가 언어로 말하는 힌지는 진짜 힌지의 도플갱어고 뭐 이런 이런 이제 좀 희한한 생각을 할 만한 구절들이 좀 있어요. 힌지가 뭔지 좀. 힌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아주 그쵸 아주 확실한 명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돌릴 수 있는 어떤 축이 되는 그런 언어가 작동하기 위한 축이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면 이게 있어야 문이 열릴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축을 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대박이다. 근데 그 축은 문에 들어가냐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장작하는 다른 언어 어떤- 모든 언어들의 축이 되는 언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이 되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문법에 속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근데 언어의 문법이 그 언어가 되냐, 언어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 같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죠. 컨디션. 그 조건인데 그 조건은 그럼 언어 안에 들어가는 거냐? 바깥에 있는 거냐?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언어 안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이제 언어 그 자체로 끝났다고 밖에 있다 그러면 언어의 완결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꾸 사실 경첩이랑 비교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경첩은 문인가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뭐 이런 걸 얘기를 다 해도 저희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러셀 기술이론의 세부사항 쭉 보고요. 이거 이제부터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맨날 보는 기호들 있잖아요. 언어 철학 책 딱 펴면은 나오는 그 기호들이 한 번씩 나오고 맙니다. 러셀 기술이론의 세부사항,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비한정 기술구를 포함하는 명제들은 모두 존재 양화사가 포함된 명제 함수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다. 러셀은 한정 기술구를 포함하는 명제들 역시 존재 양화사가 포함된 명제 함수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명제 함수의 유일한 차이는 이제 유일성 주장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비한정 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을 분석을 했다. 이제 한정 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을 분석을 할 건데 두 개는 유일성 주장만 차이가 난다. 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 프랑스의 그 왕은 대머리이다. 이 유명한 문장이 이제 아래처럼 번역이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 거는 존재 양화사고요. 이거는 어떤 x에 대해 x가 킹이고 그리고 모든 y에 대해 y가 킹일 때 y랑 x가 같으면 그리고 그것은 대머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한 사례 이상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유일성 주장이 되죠. 왜냐면 유일성 주장은 여기서 y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모든 y에 대해 ky이면 y는 x이다를 넣으면 이제 이 부분이 유일성 주장이 되게 되죠. 그 y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걸 어떤 것에 대해서 모든 y예요. 그러니까 EX는 어떤 X가 존재한다. 근데 그 X라고 하는 것은 king, 왕이고 그리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모든 y에 대해서요. 네, 모든 임의의 y 그냥 임의의 y죠. 모든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은 맞아요. 모든 맞아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 모든 y에 대해서 이제 임의의 모든 y에 대해서 그 왕인 것들은 모두 x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있다. 이거 이제 하나밖에 없다. 그거를 x는 y인데 어떤 게 x는 왕인데 어떤 게 왕이기만 하면 그 애는 무조건 x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성 진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고 여기 약간 그 표기에서 제가 그 제안 하나 드리는데 그 y는 x다 할 때 이거를 괄호로 묶고 그다음에 중괄호를 나머지 거 한 다음에 대괄호를 써주면 좋겠죠. 그렇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한 거라. 예.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근데 이게 아마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대괄호 해가지고 이제 저는 뭐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은 이제 이걸 세 부분으로 존재 함축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일성이 드러나는 부분 BX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세 부분 나눌 때도 이거 두 번째 부분 어떤 x가 있고 모든 y가 있고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못 나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그냥 대강 해놓은 거고 이것도 정확히 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모든 어떤 x가 있고가 들어가야 돼. 양화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3번도 어떤 x가 있고 그게 어떤 x가 있고 그게 대머리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존재 함축 그 양화 기호를 넣어야 말이 돼요. 원래는 다 양화 기호를 넣은 다음에 end로 이어줘야 이렇게 제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모 책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려고. 잠깐 이게 보통 이렇게 나온다. 어떤 Y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Y인가요? 아니 이건 모든 모든 Y인데 Y죠. 그 앞에 어떤 X를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X를 넣고 그렇게. 어떤 X가 있고 모든 Y가 있는데 네. Y가 그럼 KY라면은 X와 Y는 같다. 이렇게 돼야 이제 X도 양화사가 걸리는 식으로 문장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양화사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죠, 아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대강 이렇게 이거는 위에 식에서 또 앞에 막 붙이면은 떼내서 볼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이를 한정기술구를 주어로 삼는 the K is B 형식 문장이었고 비한정기술구를 주어로 삼는 문장이 되고 on K is B 유일성 주장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 앞에 가운데 유일성 주장이 들어가는 부분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한정기술구에 대한 문장을 논리식으로 분석한 거고요. 이게 이제 초기에 분석 철학이 소위 분석 철학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기호들과 이런 게 이제 요런 데서 나와요. 사실은 분석 철학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진영은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근본도 없고 저는 배운 지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안 읽어요. 근데 이제 소위 분석 철학하면 떠올리는 그 수많은 막 양상 논리 기호들과 이런 것들은 이제 요런 데서 출발이 됐다. 교과서에 자꾸 이런 걸 복잡하게 막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와 이건 뭔가 천재적인 것 같아 하는데 아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별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의 분석에 따라 우리는 한정기술구를 주어로 삼는 문장이 고유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버리면 고유명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한정기술구 문장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럼 지시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 지시주의 문제가 발생 안 한다. 러셀은 고전적 지시이론을 옹호하고 뜻과 지시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한정기술구를 주어로 삼는 문장들의 의미를 명제 함수와 양화사를 통해 해명했다. 그렇습니다. 한정기술구와 고유명을 분류한 러셀은 앞서 살펴본 이름에 대한 기술 이론을 받아들인다. 즉 러셀은 일상적 고유명들을 한정기술구로 환원하고 이거 패러프레이즈예요. 그 기술 이론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애널라이즈고요. 일상적 고유명들을 제거하는 전략을 택한다. 그렇죠? 이제 일상적 고유명들이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위장된 한정기술구라는 거 보여주는 식으로 일상적 고유명들을 이제 제거하죠. 러셀에 있어 고유명은 무엇인가? 러셀은 지시사 이것과 저것을 논리적 고유명이라고 부른다. 뭐 이제 이건 어쨌든 기준이 그 감각 자료를 가리켜 볼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지시사밖에 안 남는 거죠. 왜냐면 이름으로 딱 해버리면은 자꾸 또 고유명 문제 뭐 이래서 다 한정기술구고 뭐 그렇게 발생하니까 이런 이유가 이런 게 왜 생기냐 그러면은 이제 러셀에 있어서는 이 일상 언어가 가진 문제점이다. 이상 언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런 식의 이름이 사라지게 될 거다. 러셀은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 이론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프레게의 퍼즐, 이제 동일성 문제죠. A는 A랑 A는 B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개밥바락이나 샛별은 진짜 고유명이 아니다. 진짜 고유명일 경우 공지칭하는 두 이름은 의미가 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일상 언어의 문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러셀에게 개밥바락이는 이름이 아니지만 밝게 빛나는 한 점의 이 감각 자료는 이름이다. 이게 진짜 굉장히 이게 상식적이라고 하기엔 좀 왜 상식의 철학자를 그렇게 이렇게 막말하시네요. 실제에 대한 이제 강건한 어떤 그런 게 잘 모르겠습니다. 러셀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 프랑스의 그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은 거짓이다. 스트로스는 지시에 관하여에서 현대 프랑스의 그 왕은 대머리이다가 진리치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러셀 이론의 문제 3.6 문제 없다. 이게 내용이 없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3.5 그 부분만 읽고 이거 밑에를 지금 처음 봤는데 문제 없다 뭐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읽어봤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뭔 얘기를 하려고 굳이 이렇게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러셀은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왕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위에서 나온 것처럼 세 가지로 분석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론을
전제. 이게 상정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실제에 대한 강건한 감각이라고 했던 그 감각을 가지고서 아 세상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이 문장들은 이런 식으로 것들로 환원돼야 되지 하고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환원이 된 건데 다른 존재론을 전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꼭 이게 이렇게만 환원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비스는 진리죠. 그렇다. 네. 아 그렇죠. 마찬가지 데이비스는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거기서 형이상학에서의 진리의 방법이라는 데이비스 논문에서 보면 결국에는 형이상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장들을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 문장으로 설명할 때 내가 어떤 이론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은 수만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해결했어요. 근데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1차 등장, 2차 등장 나오면서 문장 형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기술구가 들어간 문장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이론이 설명이 높으려면 한정 기술구를 포함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설명할 때 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있고 이제 모든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어떤 이론을 성립하면 그런 문제가 항상 생기죠. 언어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등장과 2차 등장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유형은 on F is G와 the F is G 형식의 문장들이었다. the F is not G를 살펴볼 수 있겠다. the Queen of England 이건 존재하죠. 아직. 영국 여왕은 이제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고 is not the case that 이건 이제 영국 여왕이 임신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not이 어디에 걸리냐 니게이션이 이제 px라는 속성 앞에 걸리냐 아니면은 전체 이런 영국 여왕의 존재가 없다는 식으로 돼버리냐 이제 그러니까 A랑 B를 기술이론을 그냥 바로 분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B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조금 우리가 표현하는 거랑 안 맞죠. 왜냐면 우리는 A랑 B가 같은 의미라고 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기술구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니게이션이 이 앞에 걸려야 되는지 뒤에 걸려야 되는지 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C는 기술이론식으로 앞에 니게이션이 걸린 요걸로 번역되며 이는 적절해 보인다. C를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해 보이는데 뒤에 거는 이제 이렇게 번역돼야 되겠지만 이제 이것도 앞에 붙이는 게 적절해 보인다. 라고. 네. 그래서 부정 문장에 대해 니게이션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러셀은 1차 등장과 2차 등장을 구분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두 경우는 수로 앞에 부정기호가 위치할 경우 1차 등장, 부정기호가 기술구를 포함하는 문장 전체에 적용될 경우 2차 등장으로 구분한다. 필연성을 포함한 문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애매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할 때 이렇게 not이 들어간 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셀이 이제 1차 등장, 2차 등장을 뭐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계속 생기죠. 적용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발자부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그 1차 등장, 2차 등장 그 문제는 러셀의 이론에 특이하게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논리학에서 보통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러셀이 그렇게 다루었다는 걸 이해했지. 그러니까 논리학에서는 발생 안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뭐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게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 건지 논리기호로 표시해 주잖아요. 가로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얘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자연 언어 세계에서는 이 not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 굉장히 모호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 언어에 대한 불신이 막 가득했던 거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칭찬을 나누려고 했던 게 얘의 기획 아니었을까요? 그럼 러셀의 경우도 그렇게 맞아요? 기호적인 방식으로 정리하면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논리식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 의미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술 이론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모든 문장에 다 적용해 버리면 not이 들어가거나 필연성이 들어갔을 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랑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건 1차 등장이나 2차 등장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케이스를 나눠서 해결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이론의 큰 어떤 이론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로 되지 않는 예외 사례들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보편 이론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나눠서.